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학년도 수능이죠. 국어 영역에서 8번에서 11번까지의 비문학 지문입니다.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질문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가 포함되면 데이터의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문단에서 나온 거는 이제 데이터에 처리할 때 정확성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결측치와 이상치이다. 얘네가 있으면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이후에 뭐가 나올까요?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어떤 설명, 그런 거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게 쭉 나올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알아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문단을 읽어봅시다. 네, 나오네요. 결측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인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결측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B 학생, ABC 학생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시험을 봤다고 해봅시다. A 학생은 100점이고 B 학생은 90점인데 C 학생은 그 점수를 얘가 제출을 안 하고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데이터가 없죠? 이게 지금 결측치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학교에 이제 점수를 평균을 내던지 우리 반에 이제 평균 점수를 내라, 우리 반 아이들 학생들의 점수 다 내라 라고 했을 때 오늘까지 이 결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있는데 이때가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많이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평균은 다 아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더해서 나누기 3으로 하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도 이제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고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다 라고 했을 때 중앙값은 뭐 이런 거예요. 4개의 숫자가 있을 때 중앙에 위치한, 5개로 해볼게요. 중앙에 위치한 값이다. 이 3이 중앙값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터 개수가 짝수다. 4개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했을 때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 그래서 2.5가 중앙값이 됩니다. 라는 설명이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최빈값은 데이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값이 연속적인 수치면 평균으로,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값에는 중앙값으로,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한다. 뭐 최빈값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2가 두 번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2가 최빈값이다.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의 이제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점수가 연속적인 수치죠. 80점부터 뭐 81, 82 쭉쭉쭉쭉 이런 경우면 다 더해서 나누는 평균을 쓰고, 석차처럼 순위가 있는 경우는 중앙값을 쓰고 1등, 2등, 3등, 4등, 5등. 직업값이 문자인 경우, 예를 들면 우리 반 친구들의 뭐 부모님의 직업이다 라고 했을 때 교사, 직장인, 자영업자, 교사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평균과 중앙값을 내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가장 많이 나오는 최빈값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네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 주로 생긴다. 이상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네요. 유달리, 그러니까 즉 특징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이네요. 좀 특이한 것.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내 키가 180cm인데 잘못돼서 183cm로 입력이 됐어요. 이건 측정 오류죠. 측정 오류가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로 생기는 원인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가 있다. 정상인데 뭔가 왜곡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뒤에서 얘가 바로 나오네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어떤 프로 선수들의 연봉이고 그중 한 명의 연봉이 유달리 많다면 이상치가 포함된 데이터에 해당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얘는 5천만 원, 얘는 6천만 원 연봉이런데 혼자 2억이다. 이러면 어때요? 얘가 유난히 많죠. 그럼 물론 뭐 이게 뭐 틀린 값은 아니에요. 실제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류는 아닌데 얘가 이제 이상치인 거죠. 유달리 크거나 큰 값이니까.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이상치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특징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경우 어쨌거나 그럼 이걸 해서 이들의 대략적으로 3명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얼마를 받는 거야 연봉이? 라고 했을 때 대표되는 그 값을 평균으로 한다고 치면 어때요? 평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대략 약 평균이 3억 정도 돼요. 어머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아니 1억이죠 1억 1억 정도 돼요. 우리는 한참 모자란데? 얘는 또 한참 낮게 나오고 그쵸? 그럴 경우는 중앙값을 사용해서 중앙값인 6천으로 한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상치 같은 경우는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이다. 측정 오류 등에 주로 생깁니다. 자, 다음에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문단이었고 네 번째 문단입니다. 평면산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 여태까지는 어떤 데이터, 딱 수치에 대해서요. 뭐 점수, 누군가의 뭐 키, 연봉 이런 건데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 점들의 위치를 나타내는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어떤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을 뭐 예를 들면 2x 플러스 뭐 2y로 했다 라고 하면 얘가 어떤 이 데이터의 특징을 잘 넣은 그런 예측하는 그런 직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직선을 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다. 이런 것들. 아주 멀리 떨어진 애들. 아까 프로야구 선수의 연봉처럼 틀린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닌데 아주 멀리 있는 이런 이상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어떤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건 정상이야 라고 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 집합에 추가한다. 여기 조금 설명을 같이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려서. 자, 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점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여기 있어요. 이 두 개를 내가 골랐어요. 자, 그래서 한번 그어보자. 자, 이거 정상치야. 그 다음에 두 선 딱 그어요. 그었습니다. 그럼 자, 이 직선을 구웠고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좀 머네요. 얘는 이렇게 머네요. 이런 이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허용 범위가 있어요. 내가 요 정도는 오차라고 볼 수 있을게. 2cm라고 해볼게요. 자, 2cm라고 합니다. 요 정도. 그래서 요게 2cm라고 하면 요 정도로 갈까요? 요 정도. 이 정도 범위는 오차야. 그래서 요 안에 들어온 애들은 정상. 오케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허용 범위 이 정도고
이 정도에 들어오려면은 이게 직선이 맞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 그게 문턱값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한 10개는 돼야 돼. 이 직선의 허용 범위 안에 2cm 안에 들어오는 거리가 10개 정도는 들어와야 이게 좀 제대로 된 이 직선이라고 내가 볼 수 있어 라고 정해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안에 10개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어때요? 이 선은 허용 범위 들어오는 점들이 10개 미만이니까 아, 이 선은 제대로 된 게 아니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날려버립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 2개 점은 좀 아닌 것 같아. 이 2점은 있는 점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가요. 그럼 다시 여러 가지 또. 그러면 이 2점을 이어볼까? 그러면 이 2가지 점을 이어볼까? 또 이어봅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2개 들어오는 점이 2개밖에 없네? 그럼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날립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다가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아, 예를 들면 이 2점을 이었더니 이 안에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온 애들이 이렇게 10개 이상이고 매우 많아. 제일 많은 점들이 들어온 게 이 선이야 라고 하면 이 선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한번 뒤에를 읽어볼게요. 자, 다시 쭉 읽어볼게요.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이 문턱값보다 더 많아, 10개보다 더 많아 라고 하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습니다. 얘를 딱 넣는 거예요. 이 파란 선 2개. 반대로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아까 요 2개 선은 적었죠? 그러면 어때요? 후보 직선을 버립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자, 만약 처음에 고른 점이 이상치이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직선은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외를 했죠. 이 파란 점 2개는요. 이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후보군을 구하고 최종 후보군에 포함된 직선 중에서 정상치 집합의 데이터 개수가 최대인 직선을 직선 L로 선택한다. 뭐 여러 가지 선이 요 2개를 여기랑 여기를 이어도 그쵸? 허용 범위와 문턱값을 다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이 안에 들어오는 데이터 개수가 최대 가장 많은 걸 들어오는 애들. 걔를 우리가 직선 L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법은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L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얘를 포함해서 계산을 할지언정 결국에는 허용 범위 그리고 문턱값을 맞추는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다 날리고 이제 직선 L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A 기법이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은 아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밑에 한번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를 구하는 거네요. 자, 볼게요. 보기 1번. 데이터가 수치로 구성되지 않아도 최빈값을 구할 수 있다. 이 부분 나와 있지요. 어디냐면 두 번째 문단의 제일 마지막. 여기 있습니다. 표시해 볼게요. 직업과 같이 문자인 경우에는 최빈값으로 결측지를 대체한다. 네, 수치에 구성되지 않고 문자여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데이터의 특징이 언제나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볼까요? 얘는 아까 뭐였죠? 대부분의 점들이 직선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죠. 어떤 수치로 하나에 딱 그걸로만 나온 게 아니라 점들이 그 직선의 모양으로 모여 있으면 그것도 직선도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거니까 하나의 수치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네. 3번 볼게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었다면 이상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있었나요? 땡! 존재하지요. 어디냐면 세 번째 문단을 볼까요? 자, 여기서 볼까요? 정상적인 데이터라도 데이터의 특징을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 네, 2억짜리 연봉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4번 볼게요.
데이터에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개 있어도 중앙값으로 결측치를 대체할 수 있다. 이거는 어디 나와 있나요? 두 번째 문단에 다섯 번째 있지요. 네. 동일한 수치가 여러 가지 있어도 중앙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의 크기가 값수의 복수인 경우에도 순위를 매겨 중앙값을 찾는다 라고 나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상치의 정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상치는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입니다. 즉,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오류가 발생해서 낸 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값 자체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으면 그게 그냥 이상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 측정 오류가 발생한 값이라도 이상치가 아닐 수도 있죠. 그쵸? 오류가 발생해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키를 아까 해볼게요. 키가 180인데 183으로 오류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전체의 데이터 값은 178, 179, 180, 182, 183, 185, 186 이렇게 들어왔다면 얘가 180이지만 183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상치는 아닐 수 있죠. 예, 그렇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상치의 그런 정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8번은 3번이고 9번 넘어갈게요.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서 기억은 뭐냐면 세 번째 문단에 나온 이거죠.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한다. 즉 이상치가 있는 경우는 왜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쓰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답은 1번이죠. 중앙값은 극단에는 이상치. 네, 2억짜리 그 프로야구 선수 연봉을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죠.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나머지 것도 한번 볼까요? 중앙값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나열할 때 이상치가 제외됩니까? 아니죠. 걔는 다 있고 그 가운데 중앙값이 들어가죠. 데이터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상치도 많아지고 평균을 구하기 어렵다. 데이터의 개수의 유무에랑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보기 4번 볼게요.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을 구하는 것이 중앙값을 찾는 것보다 복잡하다. 네, 복잡성, 단순성 이런 거는 영향이 없었어요. 마지막 5번, 이상치가 포함되면 평균은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을 값일 가능성인 큰 반면 중앙값은 항상 데이터에 포함된 값이기 때문이다. 네,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그 평균과 중앙값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셨다면 헷갈릴 수 있는 지문 그 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상치가 포함되면 아까 해보면 5천 연봉으로 해볼게요. 이랬을 때 평균을 따지면 약 1억이잖아요. 얘는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아 있는 값이죠. 그쵸? 근데 중앙값은 어때요? 항상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얘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틀린 지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긴 한데 얘는 뭐냐면 여기 나온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대표값으로 그 이상치가 있는 데이터에서 대표값으로 평균보다 중앙값을 주로 사용하는 게 데이터에 있는 값이어서 값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얘한테 영향을 안 받는 애를 구하기 위해서지 얘가 여기 1억인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숫자라서요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조금 이거는 헷갈리실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여기 보기서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10번을 넘어가 보죠. 10번이 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죠. 난이도가 높고. 네, 읽어보겠습니다. 니은과 관련하여 윗글의 A 기법과 보기의 B 기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네, 기법 A 기법, B 기법이 나왔는데 이제 A 기법은 아까 뭐였냐면 여기죠. 마지막 문단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자. 이거 방법이었죠. 아까. 자,
그 기법과 비기법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기법 한번 볼게요. 보기를 읽어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직선 L을 찾는 비기법을 가정해 보자.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찾다 보니 대부분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일단 조금 차이점이 있네요. A기법은 아까 어땠죠? 여기죠?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가정한 다음에 후보 직선을 구한 다음에 나머지 점들과 후보 직선의 사이의 거리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후보 직선을 일단 하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해서 이제 문턱값을 기준으로 이제 내보내는 거죠. 후보 직선을 계속 버려가면서 최종 후보값으로 채택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비기법은 후보 직선 여러 개를 가정한 다음에 거리를 구해서 가장 가까운 직선을 고르네요. 얘는 문턱값이라는 게 없네요. 그쵸? 차이점은 얘는 여러 개고 한 개고 얘는 문턱값이 있고 얘는 가장 가까운 직선, 즉 문턱값은 없다라고 보이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때요? 스크리닝하는 비기법은 그런 게 없죠. 그쵸? 문턱값이라는 게 없어. 그냥 가장 가까운 애를 고르면서 끝나는데 대신 얘는 어때요? 이상치가 포함돼서 찾다 보니 결국에는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 얘는 왜냐면 문턱값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이상치로 결국 생긴 그 직선으로 만든 이렇게 있었을 때 얘로 만든 애가 결국에는 이 선이 문턱값에 여기 못 들어오네 하면 얘가 그냥 결국은 날아가잖아요. 그쵸? 얘를 날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걸 날리는 과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이상치를 포함한 직선 이상적인 거에 예를 들면 원래 이상적인 게 이거면 얘가 없다고 볼게요. 그러면 얘가 포함돼야 되니까 뭐 이쯤에 그런 직선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였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일단은 그래서 보기의 비기법은 A기법보다 좀 더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법으로 되겠네요. 관계로 따지면. 자, 보겠습니다. 보기 1번. A기법과 B기법 모두 둘 다 최적의 직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많은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가정한다. 네, 이거는 B는 맞는데 A는 아니었죠? 네, A는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해서 선을 구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땡. 자, 보기 2번 볼게요. A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고 후보 직선을 가정하지만 B기법은 이상치를 제외하는 과정이 없다. A기법이 이상치를 처음부터 빼고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상치도 포함해요. 포함하고 있어도 나중에 후보 직선 했다가 걔가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날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상치가 있어도 직선 A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얘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땡. 네, 보기 3번 볼게요. A기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나지 않지만 B기법에서 선택한 직선은 이상치를 지난다. 이상치를 지난다? 이상치와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최적과 이상치 사이에 하는 게 되는 거지 무조건 100% 다 지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좀 이해가 되셨죠? 네, 포함해서 찾다 보니 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4번 보겠습니다. A기법은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만 B기법은 선택한 직선이 이상치를 포함할 수 있다.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문턱값보다 적어야 되는 게 이상치의 개수니까 얘는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리지요. 볼까요? 점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립니다.
그 점이라는 게 이상치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정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여기 들어오는 애가 적으면 후보직선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땡. 자, 그래서 5번 볼게요. A기법에서 후보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이상치를 포함해서 그 후보직선을 선택했었죠. 그러다가 안 되면 기준에 떨어지면 날리는 거고. B기법에서 후보직선이 이상치를 지날 수 있다. 네, 지날 수도 있다. 얘랑 다릅니다. 얘는 100% 지나야만 하는 거고 얘는 지날 수 있다.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웠죠. 그 마지막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단어여가지고 이거는 그냥 누락이죠. 이거는 단어의 뜻을 꼭 늘 아시길 바라고, 특히 그 한자의 의미를 좀 시간이 없더라도 하나씩 알아두셔야, 그래야 나중에 좀 단어를 그냥 막 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꼭 같이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4년 수능 그 데이터의 결측치와 이상치에 대한 지문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지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단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었고,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직선에 대한 내용이 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A기법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10번 문제에서 B기법까지 나오다 보니 이제 워낙 좀 이해해야 될 난이도가 좀 두 가지나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잘 이해하셨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서 정리를 마지막까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